증시가 최근에 반등을 했죠. 침체 우려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데이터는 침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실제 데이터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요. 그렇게 될 거를 가정해서 지수가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증시 분위기를 요약해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 하는데 안 터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전 이후부터 이제 전쟁이라는 게 일시적인 악재였던 거지 지속적인 악재를 주진 않았습니다. 러시아 전쟁조차도 유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증시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침체가 오더라도 저번에는 위기로 생각했는데 상황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체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게 오히려 증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게 물가, 실업률, 소비, GDP 이걸 보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다 아니다를 보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침체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증시는 이게 아니에요. 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침체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는 거죠. 같은 침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될 경우에는 호재고 공화당이 될 경우는 악재가 됩니다. 오늘 CPI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배경에서 CPI가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에 따라서 롱이냐 숏이냐가 갈린다는 거죠. 경제학이랑 주식이랑 이런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주식하다 보면 명언이 하나 있는데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 이제 이 말인데 대중의 뜨거운 가슴을 어떻게 역이용할 거냐가 주식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바뀐 거 하나가 해리스가 트럼프 지지율을 넘어갔거든요. 인터뷰나 연설 없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해리스 굉장히 독특한 일인데 바이든을 버리고 해리스를 교체한 게 민주당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랑 부통령 후보 벤스는 막말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죠. 토론이랑 인터뷰 이벤트가 나와야 승부를 보는데 성안에서 나오지 않는 해리스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최근에는 팁에 대해서 면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청년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침체가 오더라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죠. 정부의 지출을 더 늘려서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더 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바이든 시기에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살아나긴 하는데 두 가지 문제에 빠지거든요. 하나는 인플레 문제가 심각해지고 다른 하나는 증세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아무리 돈을 찍어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MMT 이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폐기가 됐죠. 좀 증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증세는 나중에 해도 돼. 우선은 돈을 먼저 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증시 입장에서는 환호를 하겠죠. 증시하고 나서 나중에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 가는 거를 그때 반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아주 먼 미래를 반영하지도 않아요. 현재를 반영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적당한 미래, 그러니까 1, 2년 뒤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잘 보는 게 더 중요하죠. 반대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공화당은 예산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는 곳이니까 침체가 온다면은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유동성을 최소한으로만 투입할 겁니다. 무리하게 돈을 풀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잘 나올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체를 악재로 봤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가 심해질 것이라 보거든요. 침체가 오고 나면은 돈을 또 풀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심해지는데 정부는 인플레가 심해져야 국가 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인플레가 심해지면은 빈부격차가 벌어지고요. 국가의 부채가 급증하게 되면은 국가는 이걸 갚을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인플레를 일으키면은 실질적인 부채 수준이 떨어지게 되죠. 국민들의 소득, 월급은 별로 안 올라요. 그런데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보유한 자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죠. 결국 국가는 인플레를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죠. 빈부격차를 즐겨하는 정당이 있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늘리려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럼 빈부격차를 늘릴수록 유리해지는 정당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돈을 풀 것이라 보는 거죠. 증시가 반등하니까 침체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골드만은 침체 가능성을 41%까지 올렸고 JP 모건도 31%로 올렸어요. 침체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타이밍을 예상하기는 어렵죠. 3분기에 될 거냐 4분기에 될 거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GDP가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야. 오고 나서 생각해도 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3분기 GDP가 뚝뚝뚝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3분기는 버티고 4분기에 GDP가 떨어진다던가 이런 상황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인 절반은 벌써 피부로 침체를 느끼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타이밍이 문제지 침체가 오기는 올 것이다 라 보는 거죠. 시장에서도 침체가 올 것이다 보는데 약하게 와서 연준이 도려낼 수 있는 골디락스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 거냐 아니면 깊게 와가지고 한동안 증시가 조정을 받는 침체가 올 것이냐 이 차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PPI가 발표됐거든요. 식품, 에너지, 교통을 제외한 게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서비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서비스는 고용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예상치가 2.7%인데 더 낮은 2.4%가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7월 PPI가 유달리 높게 나와서 기저효과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7월만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럼 다음 달부터는 PPI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한 번 더 나와서 PPI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침체다, 그러니까 증시에 나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애매해요.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침체가 오히려 증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증시가 어제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GDP가 아직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도 일시적이고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만 도려낼 것이고 정부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 수 있을 거야. 침체가 되는데 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0.25% 금리 인하할 거 0.5%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실업률이 한 번 더 나와서 지금 침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연속성을 보여주면은 조금 더 방향성을 가져갈 것 같아요. 9월 초 정도의 좀 상황을 봐서 연준이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들이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업률입니다. 오늘 CPI도 발표 나겠지만 지금은 배드이스 구수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으면 골디락스, 나쁘면 돈 풀면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CPI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상치는 3.0이고요. 잘하면 오늘 2%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드디어 뉴스에서 2%에 도달했다라면서 이제 좋은 보도들을 내겠죠. 월별로는 0.2%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관들 예상치를 보면은 0.3%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CPI는 악재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높게 나온다라고 증시는 선반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다가 높게 나오면은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겠죠. PPI는 낮게 나왔는데 CPI가 올라갔다. 그거는 기업들의 판매가 잘 안 돼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고 재고 떨이를 하고 있는 거고,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물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런데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은 저번에 충격을 줬던 것처럼 침체를 이제서야 배드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CPI가 낮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많이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마 채권 시장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강한 실업률이 나오거나 전쟁 발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물가 지표가 증시를 내릴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8월 말에 나오는 게 2분기 GDP 그리고 3분기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예상보다 좀 낮아진다던가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은 지표가 증시를 흔들 수 있을 거고, 그거 외에는 크게 흔들 만한 요소들이 보이진 않았어요. 다른 변수들이 있죠. 대선도 문제고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한다 하면서 안 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공격할 거야? 24시간이야? 24시간 지나고 나니까 몇 시간 안에 공격할 거야?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특성을 보면은 누가 공격한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쪽은 아니에요. 먼저 가서 때려버리죠. 아마 이스라엘이 어딘가를 폭격하면서 중동 전쟁이 시작되지 먼저 맞을 양반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판도가 또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면서 러시아가 우리는 특별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우리 영토를 침범했으니까 이제 전쟁하자는 거지, 그럼 우리 이제 비장의 무기 써도 되는 거지, 이러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둘이 이제 휴전하기 전에 영토를 확정짓기 위해서 더 유리한 패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증시는 아직까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있다. 관심을 둬야 될 곳은 일본입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공식 표명했고요. 우에다 총재가 23일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합니다. 우치다 부총재는 저번 주에 말했듯이 시장이 불안정하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서로의 말이 다 상반되죠. 정치 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엔캐리 청산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요약하자면은 변수가 많은 하반기입니다. 최근 증시도 롤러코스터가 장난 아니잖아요. 오르는 것 같이 보였다가 내리고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가 오르고 하면서 방향성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변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은 비쌀 때 사지를 말자. 최소한 그것만 하지 말고 안전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짜두자. 이 두 가지만 하면은 변동성에서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